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의 김다솜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렌드 이슈의 김은경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추석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경남 의령군과 전남 한평군이 1인당 5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한평군은 다음 달 7일부터 전체 국민 2만 9천여 명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 제동이 걸린 지자체도 있다면서요. 네, 강원 강릉시와 충남 당진시 등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지원금 지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또 경기와 인천, 부산, 제주 등에서는 현재 추석 전후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결국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지원 여부와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네, 지자체들은 고유가와 경기 침체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지역 경제를 살린 효과가 톡톡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해서 해당 지역 안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추석을 앞둔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자체들은 지원금이 지역 안에서 소비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민생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정말 너무나 좋은데요. 이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원금이 단기적인 소비 진작을 넘어서 실질적인 민생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배우 하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의 증조부가 일제강점기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이제는 국회까지 번졌습니다. 특히 증조부가 소유했던 땅 이른바 친일 재산에 해당되는지가 이슈라고 하죠. 네, 논란의 중심에는 하영 씨의 증조부 안상호 씨가 일제강점기 경기 군포 일대에 보유했던 약 2,700평 규모의 토지가 있습니다. 박은전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토지가 친일 행위로 형성된 재산인지 조사해보고 국가 환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다만 이 땅은 1983년 국가에 수용이 된 상태고요. 후손이 당시까지 소유했는지는 또는 보상금을 받았는지 현재 하영 씨 가족의 재산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하영 씨의 증조부가 공식적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행적 때문에 친일 논란이 불거진 건지 그리고 실제 재산 환수가 가능한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안 씨는 현재 공식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1916년 일제의 일선 융화 정책에 앞장섰던 대정 침묵회에서 평의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크게 커졌는데요. 중요한 건 단순히 일제강점기에 많은 토지를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친일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재산이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이 되었는지 등의 법적인 확인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어서 더 많이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까요? 네, 오는 12월 출범 예정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 안 씨의 행적과 토지 취득 과정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이 됩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아직 친일 재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인 만큼 배우 개인이나 현재 가족의 재산 문제로 단정을 하기보단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기준을 통해 실제 친일 행위와 재산 형성 사이에 연관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네요. 해당 재산이 실제 친일 행위의 대가로 형성되었는지를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복궁에서요, 중국 전통 의상이죠. 한풀을 입은 중국 인플루언서들의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었다는 게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뭐죠, 이거? 한풀을 입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국의 대표 문화유산인 경복궁에서 한풀을 입는 콘텐츠가 확산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이를
한국 전통 의상으로 오해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특히 틱톡에서는 한복이 중국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주장까지 담긴 영상들이 확산이 되면서 이른바 문화 공정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역시 한복과 한푸는 역사적 배경과 형태가 엄연히 다른 의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좀 어처구니가 없는 논란인 것 같아요. 이제 한복과 한푸가 어떻게 다른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논의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논의도 조금 어이가 없고 중국 일각에서는 왜 한복이 한푸에서 비롯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한복은 고구려 고금벽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전통 복식으로 기본적으로 저고리와 치마 또는 바지처럼 상하의가 구분된 게 특징입니다. 반면 한푸는요, 지금 사진에도 나오고 있지만 중국 한족의 전통 복식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것으로 한복과는 별개의 역사와 특징을 가진 의상인데요. 그럼에도 일부 중국 누리꾼을 중심으로 한복을 중국 문화의 일부로 설명하는 주장이 반복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중국이 중국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문화 공정을 비판하는 것만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 한복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 교수 역시 중국의 왜곡을 비판하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 한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한복과 한푸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잘못된 상품명이나 설명을 바로잡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류로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복의 역사와 특징을 정확하게 알리는 콘텐츠 역시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네,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그것과 관련된 역사도 함께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조금 알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군 가혹행위와 관련된 것인데요. 너무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는 병사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간부가 팔굽혀펴기를 계속시킨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병사는 중증 질환으로 입원까지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3월 강원 철원의 육군 15사단에서 A 상병이 간부 지시로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상병은 여러 차례 중단을 호소했지만 간부가 등을 누르는 등 옷을 잡아 올리면서 운동을 계속하게 했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인데요. 이후 극심한 통증과 콜라색 소변의 증상이 나타났고요. 병원에서 중증 횡문 근육 해증 진단을 받아 약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와, 요즘도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게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나. 이게 단순한 근육통 수준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융해증이라는 질환,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거죠? 네, 이 질환은요, 과도한 운동이나 외상으로 근육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근육 속 성분이 혈액 속으로 흘러나오는 질환입니다. A 상병의 근육 효소, CK 수치는 한때 7만 7천을 넘어서 정상치의 수백 배까지 상승을 했고요. 가족 측은 심부전과 부정맥 소견도 나타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는 퇴원을 했지만 후유증 우려 때문에 신장 기능 등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가족들은 이것이 군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가혹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려 수천 명이 이 가혹행위를 도와주는 그런 사인도 했다고 합니다. 네, 가족들은 가해 간부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면서 지난 6월 시민 4,500여 명의 서명서와 민원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이를 묵살했다며 사건 경위를 더욱더 철저하게 수사하고 남은 군복무 기간 동안 가해 관계자와 완전히 격리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피해 병사의 치료뿐 아니라 2차 피해 방지와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보호 조치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이 사건을 언급할 정도로 심각해졌고요. 구시대적인 병역 악습을 점검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재 가해 간부에 대한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네, 군사경찰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 본부 수사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피해자의 의무 기록과 부대 관계자 진술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비종사를 직권 남용 가혹행위와 폭행치상 혐의로 육군 검찰단에 송치했습니다. 군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 훈련이더라도 정도를 지나치는 것은 정말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명확하게 밝히는 건 물론이고요.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군의 훈련 문화와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이슈였습니다.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수많은 기업이 드론이나 AI 같은 첨단 장비를 앞다투어서 현장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일하는 방식을 들어본다면 기술 도입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현상이 포착되는데요. 최첨단 드론을 산악지대 송전탑으로 띄우기 전에 한전이 가장 먼저 공을 들이는 건 바로 기체의 선능이 아닌 사람과 절차입니다. 법정 조종 자격증을 가진 인력조차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시뮬레이터에 먼저 태우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기술 도입의 핵심은 얼마나 비싸고 성능 좋은 장비를 빠르게 확보하느냐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장비만 들여온다고 해서 생산성과 안전성이 저절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 드론 진단팀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이 아무리 숙련된 조종사라고 해도 이론 교육, 실내 시뮬레이터 반복 훈련, 실전 투입이라는 3단계 자체 검증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현장 조종기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착륙과 회전, 확대 촬영 등 기본 동작을 완벽하게 숙지해서 현장에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을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정교한 단계직 검증이 일터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경제학 및 경영학적으로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리스크 어버스, 위험 회피형 프로세스 표준화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설비 현장에서 드론 한 대의 추락은 단순한 장비의 손실을 넘어서 대형 정전 사고나 인명 피해라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등 주요 기관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기술의 복잡성이 커질수록 개인의 숙련도나 감에 의존하는 행위는 기업에 극심한 불확실성 리스크를 안겨주게 되는 건데요. 결국 비행 전 항공청 승인, TBM, 사전 규격화된 점검 동선 준수 등 행정적과 실무적인 절차를 촘촘히 엮어두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적 실수를 통제하고 운용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경제적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노동 및 생산성 전문가들은 기술만 들여오고 이를 다룰 사람의 훈련과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술은 혁신 동력이 아니라 또 다른 안전사고와 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숙련되지 않은 기술 활용은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생산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글로벌 컨설팅 그룹과 사내 HR 전문가들은 단순히 외산 장비를 사오는 기술 투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맞춘 장비, 복장 규격화, 실전형 시뮬레이터 훈련 시스템 구축처럼 사람과 절차를 재설계하는 리더십을 강화해야만 신기술과 노동력이 결합해서 진정한 생산성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도 결국 현장을 움직이는 건 안전을 완성하는 것은 사람의 숙련도와 꼼꼼한 절차입니다. 기술의 화려함에만 매료되어서 시스템의 기본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장비를 다루는 사람을 다독이고 정교한 프로세스로 안전을 보장하는 조직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현재 기자의 경제톡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옷이 굉장히 전위적이고 멋있어요. 네, 반도체 호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도체가 호황이면서 기업 실적이 좋아졌죠. 세금도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거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늘어난 세수의 일부를 따로 모아두는 이른바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면서요. 네, 쉽게 말하면 국가가 일종의 재정 저수지를 만드는 겁니다. 경기가 좋을 때 평소보다 많이 거친 세금을 모아뒀다가 AI와 첨단 산업, 청년과 인재 육서 등에 투자하고 반대로 세수가 부족할 때는 재정을 보강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24일 기금 설치를 위한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기금 규모가 무려 100조 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확정된 건가요?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법인세 등이 크게 늘면서 첫 해부터 1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정부는 추가 세수와 초과 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해 청년과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많이 거쳤다면 기금을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갖고 있는 빚을 먼저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빚이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물론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빚을 갚더라도 반도체 경기가 꺾여 세수가 부족해지면 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를 적립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가 채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여유 재원을 새로운 기금에 쌓기보다 빚을 줄이는 데 먼저 써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교육 교부금 제도도 바뀌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학력 인구가 감소됐기 때문이라면서요. 네, 현재는 내국세의 20.79%가 초중등 교육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출산으로 최근 15년간 학력 인구는 약 280만 명 줄어든 반면 교육 교부금은 최근 10년간 30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근데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 예산이 바로 이렇게 줄어드는 건 또 아니잖아요, 사실? 네, 단계적으로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변화율은 35%만 반영하고요. 새 산식으로 계산한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미래 대응 기금과 국고를 통해 보전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다만 교육계의 시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교사 인건비나 학교 시설, 유지비 같은 고정비가 같은 속도로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초중등 교육의 재정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이 엄청난 100조 원이라는 이 기금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도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눈먼 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런 통제 없이 마음대로 쓰는 돈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예산과 비교하면 운용 과정에서 정부의 재량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24일 국회 예결위에서도 여야 모두 100조 원대 기금이 사실상의 상시 추경처럼 운용되지 않도록 국회의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서 재정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요. 호황기에 늘어난 세금을 미래를 위해서 비축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100조 원이라는 기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누가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가 이제 규칙과 주목되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퇴직연금은 사실상 노후 자금인데요. 그런데 이 퇴직연금이 증권사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시작된 2024년 10월 말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회사 사이에서 이동한 퇴직연금이 약 15조 9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겨간 돈만 5조 2천억 원이 넘었는데요. 전체 전액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들어오고 나간 돈을 모두 계산한 순유입 기준으로도 증권사에서 4조 1천억 원 넘게 유입됐다고 말했습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저는 처음 들어보는 제도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기존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금융회사만 갈아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금융사를 옮기려면 상품을 팔거나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전이 가능한 상품이라면 그대로 가지고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은행보다 증권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네, 투자 선택지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접 운용하는 DC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ETF나 펀드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증권사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퇴직연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돈으로만 생각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굴려 수익률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네, 아무래도 코스피가 워낙 이제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점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후 자금인데 수익률만 보고 너무 이제 빠르게 옮겨버리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증권사를 옮긴다고 수익률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투자 선택지가 많아지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수수료와 장기 수익률, 자신의 투자 성향까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이번 5조 원대 이동은 퇴직연금을 단순히 맡겨두는 돈에서 직접 관리하는 투자 자산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생 모아놓은 소중한 노후 자금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도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입니다. 이번엔 포켓몬 카드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좀 놀랐습니다. 요즘 중고거래 시장에서의 새로운 인기 상품으로 떠올랐다고 하죠? 네, 저도 아이와 직접 포켓몬 카드를 언박싱 해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카드가 나올지 그 뽑는 재미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희귀 카드를 골라 사고 파는 수집 시장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래 플랫폼 크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플랫폼 내 TCG, 그러니까 수집하고 교환하거나 게임을 즐기는 트레이딩 카드의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8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와, 거래량도 131배가 늘었다고 하는데 208배면 상당한 증가폭인데 어떻게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렇게 증가폭이 올라갔을까요? 네, 올해 포켓몬이 출시 30주년을 맞은 데다가요. 지난 5월 국내 공식 대회가 열리면서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어린 시절 포켓몬을 즐기던 세대가 구매력을 갖춘 성인 수집가로 돌아온 영향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크림 전체의 TCG 거래액 가운데 포켓몬이 77%를 차지했고 원피스도 약 20%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아, 맞습니다. 포켓몬이나 원피스 같은 경우는 저도 추억의 애니메이션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방영되던 애니메이션이 이제 제가 돈을 쓸 수 있는 성인 때 이렇게 판매가 또 되는군요. 그런데 요즘에는 카드 한 박스보다 원하는 카드 한 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난 7월 낱장으로 사고 파는 싱글 카드 거래액이 처음으로 박스 거래액을 넘어서 전체의 57%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캐릭터라도 희귀도나 카드 상태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다 보니까 원하는 카드를 골라 소장하려는 수요가 커진 겁니다. 와, 이제 뭐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하나의 수제품, 컬렉션 시장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208배라는 숫자가 국내 TCG 시장 전체가 아니라 크림이라는 특정 플랫폼의 거래액 증가율이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낱장 거래가 박스 거래를 넘어섰다는 건 소비자들이 단순히 카드를 뽑는 데서 그치지 않고 원하는 카드를 직접 골라 거래하는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의 놀이로 익숙했던 포켓몬 카드가 이제 성인들의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인기 IP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소비 시장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메신저나 자신의 생일을 일부러 숨기고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선물을 받으면 나도 돌려줘야 되니까 차라리 안 받고 안 주겠다, 뭐 이런 심리라면서요? 네, 친구를 뜻하는 프렌드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프렌드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알바천국이 지난 7월 M세대와 G세대 1,145명을 조사했는데요. 10명 중 9명이 그 친구를 만날 때 비용 부담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G세대의 71.2%는 실제 관련 지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G세대는 아니고 M세대이긴 하지만 뭐 물가 비용도 부담이 되는 점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굳이 친구를 만나지 않고 혼자 놀아도 즐겁게 놀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런 비용을 아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 한 번 만나는데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고 있죠? 네, 대체로 5만 원 정도가 심리적 마지막 노선이었습니다. 특히 식사비 부담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소득 여건도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1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소득은 1년 전보다 1.7%가 줄어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실제 주거비는 11.6%가 늘었는데요. 버는 돈은 줄고 고정비는 늘면서 모임 같은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청년들의 달라진 소비 문화가 대학가의 상권도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술자리를 줄이는 청년들이 늘면서 대학가, 주점 등 소상공인들도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2019년 말에서 2025년 말 사이 대학로의 호프 간이주점은 106곳에서 70곳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촌도 240곳에서 172곳으로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를 고물가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올해 8월 조사에서는 G세대 구직자의 42%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답해서 음주 문화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결국 고물가에 더해서 소비 문화까지 더해지면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의 변화까지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재 기자의 경제톡톡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자빈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최근 유네스코 총회에서 2026년 세계 기념인물로 공식 지정된 분입니다. 한국인으로는 다산 정약용, 김대건 신부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이름을 올린 영예로운 쾌건데요. 100년 전 어두운 일제강점기 속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며 수많은 청년들을 배치하고 또 이끌었던 리더. 모두가 당장의 군사력과 경제력만을 외칠 때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며 오늘날 K컬처의 시대를 정확히 내다본 인물입니다. 독립운동가를 넘어 시대를 앞서간 문화감독 백범 김구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오늘날 현대 직업인들에게 남긴 가장 놀라운 유산은 바로 그의 선구적인 문화적 직업관입니다. 그는 저서 나의 소원에서 이런 유명한 글귀를 남겼습니다.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오직 높은 문화의 힘이다. 당시 전 세계는 강대국의 무력과 그리고 싸움, 눈앞의 산업화, 경제력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구 선생은 이미 그 시절의 문화와 콘텐츠가 국가의 진짜 경쟁력이자 미래의 일자리의 핵심이라고 본 겁니다. 그가 100년 전에 설계한 문화국가의 비전은 단순한 꿈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현실이 됐습니다. 전 세계를 매료시킨 K-팝과 K-드라마,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까지 지금은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됐는데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산업의 성장은 100년 전 무력이 아닌 아름다운 문화의 힘을 고집했던 김구 선생의 깊은 안목과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오늘날 수많은 크리에이터와 문화예술 직업군을 받쳐주는 가장 단단한 정신적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백범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를 이끌면서 탁월한 조직 관리자이자 인재 발굴자의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자금도 인프라도 조직의 형태조차 턱없이 부족했던 극한의 환경 속에서 그는 스펙이나 배경 대신 신념과 사명감을 보고 사람을 뽑았는데요. 윤봉길, 이봉창 의사가 속했던 한인 애국단을 직접 조직하고 청년들에게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죠. 권위로 누르는 지휘관이 아니라 구성원들과 고락을 함께하며 단단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업 리더들에게도 참된 리더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줍니다. 그렇다면 유네스코가 2026년 인물로 김구 선생을 부르는 지금 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직업적 사명감입니다.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거나 스펙을 쌓는 차원을 넘어서 내가 가진 직업 전문성이 사회와 인류에 어떤 이로움을 줄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태도입니다. 인공지능과 초첨단 기술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일수록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감동을 주는 인간 중심의 가치는 우리 일터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100년 전 우리 높은 문화의 힘을 예견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의 길을 열어준 백범 김구 선생.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 위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의 힘이라는 걸 알려주신 그의 가르침처럼 오늘날 수많은 직업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가치와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문화적 가치와 사명감으로 오늘의 일터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직업인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박의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저희 고시원 이슈 전해드렸는데요. 그 사이 일주일 사이 규제에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정부가 방안의 욕조를 허용하려고 하다가 반발이 커지자 행정예고를 9일 만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개정안이 예상보다 큰 반발에 부딪힌 건데요. 좁은 고시원의 욕조가 정말 필요한지, 거주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인지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네, 모든 고시원에 욕조를 놓아라 뭐 이런 뜻은 아니었고요. 운영자가 원할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선택권을 주겠다라고 한 거였죠. 네, 정부는 고시원의 다양한 형태를 반영하고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규제를 풀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시원 거주자의 현실은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고시원이 1.5평에서 3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다 욕조까지 논다라는 것은 고시원의 형편에 맞지 않는다, 빠듯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욕조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청소와 물 관리도 번거로운데요. 환기가 어려운 방에서는 습기와 곰팡이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거주자들이 바라는 것은 욕조보다 방음과 환기, 채광이 잘 되는 그런 공간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정작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둔 채 엉뚱한 규제만 풀어내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규제를 풀기 전에 실제로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부터 살폈어야 한다는 건데요. 욕조가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보다 월세를 올리는 명분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설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거주자들에게 필요한 행정처분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이번엔 서울 한복판 용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도 용산에 살고 있는데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용산공원 전체를 아파트로 채우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거나 과거 주거지로 사용됐던 일부 구역을 활용하자는 구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미군 장교 숙소와 용산 어린이정원 등을 합치면 용산공원 예정 부지의 약 11%가 됩니다. 그 일부만 활용해도 어마어마하겠죠? 네, 약 35만 제곱미터 부지를 고밀도로 개발하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를 기준으로 1만 가구 이상 지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부지와 물량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청년이나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설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교통도 정말 편리하고 생활 기반도 갖춰진 용산에서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 굉장히 설레는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진입하기 쉽지 않은 지역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도심 입주 기회를 넓히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 표현대로라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다만 만가구로 주거를 안정시키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서울의 주택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계획은 집값 대책보다는 청년 주거 지원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값 안정 효과보다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선택지를 넓힌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을 하게 되면 일부 당첨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용산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지역인데요. 공공부지에 지은 집을 싸게 분양받아 나중에 비싸게 판다면 공공의 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이른바 로또 분양이군요. 결국에는 이제 분양보다 임대 방식으로 공급을 할지, 또 되팔 때 차익을 어떻게 나누게 할지, 아니면 토지는 공공이 계속 보유할지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야 할 절차도 많습니다. 현재는 용산공원 부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서울시와의 협의, 미군기지 반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청약 일정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여러들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청년의 주거 기회와 공공의 이익, 공원의 가치를 어떻게 함께 지킬지가 핵심입니다. 네, 청년에게 더 많은 주거 기회를 주자라는 이야기는 모두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근데 또 다른 이슈도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지원이 늘어날수록 이제 중년 세대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주택 4050의 이야기입니다. 네, 정부가 내년 1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을 선보입니다. 그런데 만 40세부터는 대상에서 빠지면서 한 살 차이로 혜택을 나누는 게 공정하냐는 불만이 나온 겁니다. 사실 맞습니다. 만 39세와 40세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똑같이 집이 없고 소득이나 자산도 비슷할 것 같은데 한 살 차이로 대상에서 빠지면 사실 억울한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자녀를 키우며 주거비를 부담하는 4050 무주택 가구도 많은데요.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 사이에서 정작 중년층이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에게 새로 제공되는 혜택은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입니다. 네, 만 39세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대상이고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청년이 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를 살 경우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매달 이제 100만 원 안팎의 월세나 원리금을 내던 청년들이 원리금을 갚으면서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이 전월세 지원까지도 확대가 된다면서요. 네, 전세와 월세를 함께 보증하는 상품이 신설되고요. 기존 청년 전세 대출 보증도 오는 10월부터 지원 연령이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올라갑니다. 저 같은 청년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들에게 사다리를 놓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끝이 다른 세대의 절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만 40세 이상도 기존 정책 모기지와 완화 대출 기준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4050 세대는 무주택 기간이 길어 청약 가점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4050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금융 지원이 빠졌습니다.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막상 집을 살 자금이 부족하면 내 집 마련까지는 이어지기 어렵다, 이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나이만 따질 게 아니라 소득과 자산, 무주택 기간 등 실제 주거 형편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차익 문제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계획은 공급 방식을 논의하기 전에 더 큰 문턱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국가공원 안에 집을 지어도 되느냐라는 문제죠. 네, 정부와 서울시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거나 녹지 기능을 잃은 공간을 활용하면 공원을 지키면서 주택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반면 서울시는 일부라도 주거용으로 바꾸게 되면 공원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은 수장이 직접 만나서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하지만 결국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돌아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이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녹지 축인 만큼 일부분이라도 주택을 짓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긴 합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죠. 대신 공원 안이 아니라 주변 국유지를 활용하자라는 것이 대안인데 어떤 것들이 거론이 됐죠? 네, 캠프킴과 격리다운 부지,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입니다. 공원 본체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주변에 활용 가능한 땅에 주택을 짓자는 겁니다. 네, 용산공원은요, 2007년이죠. 특별법에 따라서 국가공원으로 보존하기로 하는 곳입니다. 지금 일부를 주택용지로 바꾸려면 법을 거쳐야 하고요. 오랜 기간 유지해온 원칙을 바꾸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한 번 개발을 허용하면 다른 구역까지 개발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정부도 국민 의견을 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를 한다고 해도요, 당장 뭐 집을 짓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용산기지 부지가 아직 모두 반환되지 않았고요. 또 오염된 토양을 조사하고 정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부지 반환과 정화에만 7년에서 10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법 개정과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당장의 주택난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셈입니다. 네, 주택 공급이 급하다면 이제 용산공원 논의와 별개로 공공택지나 재개발, 재건축 같은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렇게 빠르게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네, 다만 공급 속도만큼 용산공원의 상징성과 녹지의 가치도 중요합니다. 주거기회와 공원 보존을 함께 고려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결국 집이냐 공원이냐 이렇게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어디에 언제 어떻게 지어야지만 이 가치가 충돌하지 않고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트렌드였습니다. 약을 복용하다 보면 이런 주의사항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몽이나 자몽 주스와 함께 약을 복용하지 마세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커피나 술도 아니고 몸에 좋은 과일로 알려진 자몽, 왜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혹시 자몽의 산성 성분이 약을 녹여버리기라도 하는 걸까요? 사실 이유는 전혀 다른데요.
오늘은 자몽이 일부 약의 효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약을 먹을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은 약은 그대로 전부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장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CYP3A4라는 효소에 의해서 먼저 대사되는데요. 그런데 자몽에는 이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CYP3A4를 약의 양을 조절하는 첫 번째 필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평소에는 약의 일부를 걸러주던 필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원래보다 더 많은 양의 약이 혈액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똑같은 용량을 복용했는데도 몸속에서는 약이 더 많이 들어간 상황과 비슷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약 중 하나가 바로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계열인데요. 예를 들어 심바스타틴은 자몽 주스로 인해 몸속의 약의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이나 간 관련 부작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일부 혈압약이나 심장약, 장기 이식 후 사용하는 면역 억제제 등에서도 자몽과 상호작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고지혈증 약이면 전부 안 된다, 혹은 혈압약이면 전부 안 된다가 아니라 같은 계열의 약이더라도 성분에 따라 자몽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의 종류보다는 내가 먹는 약의 정확한 성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몽과 약의 관계에는 조금 재미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몽 때문에 약의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약에서는 오히려 몸으로 흡수되는 양이 줄어들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알레르기 약인 팩소페나딘입니다. 이 경우 자몽 주스가 약을 세포 안으로 운반하는 단백질의 작용을 방해하면서 흡수되는 약의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효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건데요. 즉 자몽은 단순히 약을 세게 만드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부 약의 흡수와 대사를 변화시켜 약효를 예상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자몽 주스를 먹고 저녁에 약을 먹는 건 괜찮을까요? 하지만 약에 따라서는 시간만 조금 띄운다고 해서 상호작용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몽의 영향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헬스 캐나다에서는 한 장 정도의 자몽 주스도 일부 약의 혈중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영향이 3일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자몽과 상호작용하는 약이라면 임의로 몇 시간만 띄우면 괜찮겠지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약의 복용 안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몽 자체가 나쁜 음식이라는 건 절대 아닌데요. 다만 일부 약에서는 자몽이 약을 분해하거나 흡수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면서 약의 농도를 너무 높이거나 반대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이 자몽과 상호작용하는 것도 아닌데요. 따라서 중요한 건 약을 먹을 때 자몽을 무조건 금지한다라기보다는 내가 먹는 약이 자몽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약인지 약봉투나 설명서에 자몽 관련 주의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애매하다면 약사에게 문의하는 것도 가장 정확합니다. 전국의 축제와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유독 밤거리를 거닐고 싶어지는데요. 10월의 밤, 남강의 푸른 물결 위로 수만 개의 빛이 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빛과 역사가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가을 축제, 2026 진주 남강 유등축제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남강에 등불을 띄워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던 진주 백성들의 애틋한 마음이 오늘날 밤하늘을 수놓는 거대한 빛의 예술로 재탄생한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을밤의 낭만과 잊지 못할 감동이 기다리고 있는 경상남도 진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의 가장 큰 매력은 남강을 화려하게 수놓는 거대한 수상등입니다. 진주성 앞을 유유히 흐르는 남강 위로 역사 속 인물들부터 귀여운 캐릭터, 세계 랜드마크까지 다양한 테마의 대형 유등들이 전시되는데요.
이 유등들은 낮에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시선을 사로잡고 해가 지면 일제히 불을 밝히며 남강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야외 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강물 위로 일렁이는 오색찬란한 유등의 불빛을 바라보며 강변을 천천히 걷다 보면 마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신비로운 공간에 들어와 있는 듯한 벅찬 감동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화려한 남강을 감상하셨다면 이번에는 직접 빛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 볼 차례겠죠. 축제장의 또 다른 명물, 바로 4만여 개의 붉은 등불이 끝없이 이어지는 소망등 터널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사연이 적힌 이 붉은 등불들은 캄캄한 가을밤을 붉고 따뜻하게 물들이며 압도적인 장관을 연출합니다. 터널을 지나며 은은하게 빛나는 등불 아래서 소원을 빌어보기도 하고 축제 기간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미디어 파사드와 불꽃놀이까지 함께 감상하신다면 잊지 못할 낭만적인 밤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빛나는 포토존이 가득하지만 남강 유등축제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특별한 체험이 있습니다. 바로 남강 위를 직접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부교 건너기 체험인데요. 물결에 따라 가볍게 출렁이는 부교 위를 걷다 보면 양 옆으로 늘어선 대형 유등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을 수 있습니다. 또 웅장한 진주성 촉성루의 야경을 배경으로 직접 작은 유등을 만들어 남강에 띄워보내는 유등 띄우기 체험은 사진뿐 아니라 마음속 깊이 남을 뜻깊은 인생의 한 컷을 완성해 줄 겁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를 더욱 알차게 즐기실 수 있도록 상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축제장 일대를 둘러보는 입장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운영돼서 누구나 부담 없이 빛의 향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강을 가로지르는 핵심 체험인 세 곳의 부교 통행권은 편도 2,000원에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부교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종일권은 6,000원에 이용 가능하고요. 소망등 달기나 유등 띄우기 등의 개별 체험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별도의 체험비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개의 빛이 강물 위로 흐르며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는 진주 남등 유등축제. 축제는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일원가 진주성에서 펼쳐지고요. KTX를 이용해 진주역에서 내리신 후에 셔틀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주차 걱정 없이 편리하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스치는 10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남강의 소망을 띄워보내는 낭만적인 가을빛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변화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 트렌드 코리아 톡톡, 다음 이 시간에도 좀 더 가치 있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